네, 오늘 이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서 보건 의료 분야 정책 현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분들의 의견 교환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념사진 촬영까지 마쳤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 심포지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연설을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OECD HCQ 프로그램의 닉 클라진가 전략 책임관님께서 첫 번째 기조 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접속해 계십니다.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Good morning from Korea.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들리신다면 기조 연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직접 참석을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이 끝나고 나서 뒤에 패널 토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먼저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닉 클라진가입니다. 저는 전략 리드로 OECD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심평원 국제심포지엄에 여러 번 참석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4번째인 것 같습니다. 먼저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OECD를 대표해서 축하 인사를 전달해 드립니다. 심포지엄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15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 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을 알고 있고 OECD가 이를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의료의 질 관련해서 중요한 참가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오늘 기조연설자로 참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OECD 회원국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데이터 인프라 강화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소개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보건 데이터 인프라를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보다도 지금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언급을 이미 해주셨고 OECD 회원국들도 코로나 상황을 데이터 없이 극복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개발 이슈에 대해서도 또 효과,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임상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데이터를 더 만들어내고 활용하는 게 촉진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을 잘 학습하고 활용을 더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 활용을 할 때 이 팬데믹 상황에서 했었는데요.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기 때문에 방법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정말로 중요한데 여러 가지 방해나 지연이 보건 시스템에 생길 때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밀리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위기가 생길 때도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그때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알게 되면 정말 중요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개혁할 수도 있고 새로운 페이스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 제도를 개선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건 아마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어떻게 방해나 지연이 있을 때 대응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재정 건전성 부분입니다. OECD 회원국들이 모두 점점 재정 긴장성과 자원에 대한 긴장성 이게 높아져 가기 때문에 효과적인 활용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보건의 질이나 결과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좋은 토론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내용을 알고 자원 활용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결정 등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계속해서 OECD 안에서 점점 더 이야기되는 건데요. 환경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토픽은 환경에 대한 영향, 환경이 보건의 또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점점 더 정책에서도 높은 자리를 얻어가고 있는데요. 데이터 정보가 있어야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문제가 이 보건 관련된 OECD 회의에서도 자주 나오는데요. 모든 국가가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 가능한 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의료의 질과 성과에 대해서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관리를 위해서 이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인프라를 강화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은 쉽지만 실천은 더 어렵습니다. 주요 정책 개념을 정리해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인프라 강화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요. 첫 번째는 보건의료제도의 회복력입니다. 많은 회원국들이 대응성을 높이고 팬데믹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유연성을 보건 시스템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니즈가 바뀌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회복력이라는 것은 좋은 데이터와 보건 기술 성과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 다른 부분은 아마 유럽에서 많이 보이는 부분일 텐데요. 보건 제도의 성과 평가입니다. 이 성과를 분석을 해서 이를 통해서 전체 시스템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WHO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이제 보건의료 성과가 EU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자기네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또 의료의 질이 이 HSBA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거기도 한데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로 바꾸고 그것을 통해서 헬스 시스템에 대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학습 기반의 헬스 시스템을 만들려면 헬스케어 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이 보건 데이터 인프라 강화를 할 때 필요한 개념들이고 오늘 심포지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모델을 막 여러 가지 보여드리지는 않을 건데요. 헬스 시스템 이 성과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이 모델이 OECD에서 사용 중인 모델입니다. 헬스 에더 글랜스라는 리포트를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각각 다른 헬스케어 시스템이 있을 때 그 성과 평가를 할 때 활용하는 모델인데요. 의료의 질이 중요한 요소다.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가 국제적인 벤치마킹 사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OECD의 레포트를 보시면 퀄리티 오브 케어가 이 의료의 질이 비용이라던가 인구의 건강 상태 이런 부분이 전체 국가의 시스템을 묘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데이터가 의료의 질을 평가할 때 사용될까요? 제가 집중한 내용은 보건 시스템 데이터, 이 OECD에서 지금 활용하는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국제 비교 통계에 활용하는 데이터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사망 데이터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암 생존율 같은 데이터고요. 이 온전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온전한 사망 데이터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국가에서는 등록 데이터가 있기도 합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 덴마크도 긴 역사를 가지고 이 임상 내용을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의료의지를 위해서. 이 행정 데이터도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건 사망 데이터와 연계가 보통 됩니다. 이 행정 데이터는 심평원이 아주 오랫동안 수집을 해온 그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행정 데이터 안에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30일 생존율, 아니면 만성 신부전증, 뇌졸중, 이런 그에 대해서 제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이런 거를 등록 데이터에서, 행정 데이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방 데이터도 있고, 작년에 약물 사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약물 처방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늘은 많이 이야기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데이터인 것이 맞고요. 요즘에 더 많이 보고 있는 것이 구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건 환자가 보고하거나 이 의료인이 보고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 보고 결과라고 하는 프롬이 있고요. 또 의료인이 뭐 안전문화 같은 거에 대해서 보고하는 데이터, 보건의료 종사자 보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통적인 의료의질 관련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시간 전자 의료 정보 이런 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먼저 제일 기본적인 내용부터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국제 비교에서 사용되는 게 어떤 건지요. 이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면요. 먼저 흑색종 5년 순 생존율이고, 연도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사망률 데이터 그리고 암 등록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5년 생존율이 나오는데 회원국에 추적을 해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이게 한국에서 물어본 다음에 다른 국가에 같은 내용을 물어보고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트렌드를 보시면, 트렌드도 중요하죠.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한 단계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암 등록 데이터를 보면 5년 생존율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 진단받고 이런 걸 잘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진단을 했을 때 유방암의 단계가 뭐였는지를 조사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게 더 중요했는데요. 많은 국가들이 이 뭐 암 치료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암 진단이 잘 되고 있는지 이걸 알고 싶었는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암이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몇 기였는가였습니다. 또 여기를 보시면 국가 비교도 할 수 있고 트렌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것도 볼 수 있고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제 나라인 네덜란드는 2020년에 보니까 진단율이 올라가고 있네요. 근데 2021년에는 다행히 다시 원래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2019년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정책을 만들 때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소개해야 되는지, 새로 시작하거나 뭐 몇 달 지난 후에 재개해야 되거나 이런 거 결정할 때 유용한 데이터입니다. 또 다른 사망률을 보는 방법은요. 또 입원율도 있는데요. 병원 입원 후 30일 이내 급성 심근경색 AMI 사망률을 보는 겁니다. 이거 연계된 사망과 청구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이게 심평원이 참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해주신 영역입니다. 몇 년간 계속 참여를 해주셨고, 여기에서 OECD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변화, 30일 내의 변화입니다. 이 30일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게 계속해서 나아질 것인가? 지금 2020년 데이터가 이 박스 하얀색에서 보이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었나 없었나를 확인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더 깊이 들어가면 행정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병원 입원 그리고 재입원율 이런 걸 보면 사망률도 연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환자 결과 퇴원 1년 이내 환자 결과입니다. 이건 허혈성 뇌졸중과 우혈성 심부전의 환자들의 경우고,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입원을 뇌졸중 때문에 했다가 심부전 때문에 했다가 나중에 재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합해서 보는 거고요. 또 사망률도 더해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제일 어려운 거는 이 연결이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처방 데이터도 연결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이런 정보가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약물이 잘 처방이 되고 있는지를 연계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행정 데이터는 12년 동안 데이터를 환자 안전 지표에 대해서 모은 겁니다.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데이터는 처음에는 수술 부분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MI, 그 다음에 지금은 그래프 통해서 많은 국가가 안전 관련 정보로 수집하고 있다는 정도만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행정 데이터에서 임상 데이터로 넘어가는데요. 이 1차 의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여기 병원 입원을 하는 경우인데,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만성 질환의 경우에 보건 시스템이 COPD 환자들을 또 심부전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 병원 입원을 한다면 어떤 이유로 입원을 하는가? 여기 데이터, 한국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상황 개선이 보입니다. 2009년에서 2019년까지 개선된 것이 보입니다. 이 보라색 보시면 많은 국가가 이미 이 데이터를 2020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1차 의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합병증 때문에 병원에 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차 의료가 어떻게 이 어려움에 대응했는가를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 중심 결과 지표들 중에 하나를 보면 이 회원국에서 무릎과 고관절 수술에 대해서 수집한 내용입니다. 이 코호트는 수술 전과 후에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표준화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움직이는데 상황은 어떠했는가, 상태는 어땠는가. 이게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코호트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이기는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지난 4년 동안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거는 장관급 회의에서 요청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을 더욱 진행했습니다. 지표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비슷한데요. 환자 중심 결과 지표인데요. 유방 수술의 경우에 이 6년 정도에 걸쳐서 병원과 국가가 다른 종류의 수술을 한 후에 만족도를 평가했습니다. 이게 성형 목적으로 한 수술인데 이 경우에 보실 수 있는 게 어떤 종류의 수술이 이루어졌는지, 또 코로나 때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 영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더 복잡한 수술이 좀 덜 되고 중지되는 경우가 보였고,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던 다른 국가에서는 국제 비교를 해서 환자 자가 보고 만족도를 보았습니다. 환자 보고 경험 중에 OECD에서 했던 조사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도 참가를 했습니다. 환자에게 진료를 받았을 때 의사가 충분한 시간을 보냈는가 물어봤는데 시간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환자 안전 관련 정보입니다. 많은 국가가 안전 관련한 정보를 경험하고 이제 환자가 경험해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0년 자료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의료인이 보고하는 지표 결과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좀 더 활발하게 조사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OECD에서 좀 표준화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의료인이 보고한 안전문화 관련 지표입니다. 여기 데이터가 미국 데이터가 있고 큰 변화가 코비드 때 있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데이터에서 미국에서 악화된 후에 다시 좋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례를 이렇게 몇 가지 들어드렸습니다. 국가별 비교를 할 때 어떤 걸 활용하는지 알려드렸고, 어떤 한 국가에 집중을 해서 조사를 할 때 데이터가 있는 것이 이게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조사의 시작입니다. 공공보건에 대해서 있는 부분, 기존의 헬스케어 데이터, 다른 섹터별로 있는 거, 1차 의료, 약물, 의료, 아니면 장기 요양 관련된 데이터, 이건 OECD가 점점 더 많은 국가들과 활동을 하고 있는 집에 직접 가서 케어를 해주는 데이터 등이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의료진을 가정 방문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다른 종류의 케어들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데이터 연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비교 상황에 놓고 사회적으로 어떻고 의료적으로 어떻고 경제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시스템, 전체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OECD에서 건강 데이터와 거버넌스를 위해서 노력한 프로젝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빅데이터가 보이실 거고, 이거 사실 이미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 시작이 되었고, 보건장관 회의에서 OECD에 연락을 해서 전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알아봐 달라, 연구해 달라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전자 기록을, 전자 건강 기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실제 몇 년 전 2017년에도 추천 사항이 있었고 이 활용도가 최근에 들어서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거버넌스를 많이 시행을 하는 국가들도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리포트 2개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에 대한 것 하나,
또 한국에 대한 것이 이따가 루크님이 소개해 주실 건데 OECD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OECD가 수집해 가는가를 보시면 저희가 데이터셋 가용성을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8개의 요소를 봤는데요. 성숙도, 사용도, 스웨덴이랑 덴마크랑 같이 한국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데이터 세트를 정할 때 모니터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연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아까랑 조금 달라 보이시죠? 이 모니터링 및 연구에 활용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연계가 되는 주요 보건 데이터 세트의 배분율인데요. 여기서는 한국이 다른 곳보다 좋은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좀 더 개선할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덴마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보건 데이터 거버넌스를 보시면 지금 15개 요소가 있는데 다른 국가와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이 이것도 점수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따가 영국의 사례가 소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OECD 입장에서 이 데이터를 정보화하는 노력에 대해서 팬데믹 속에서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렇고요. 이 사망 통계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있었고 등록 데이터, 진단 데이터, 또 행정 데이터, 병원에서 수용력을 계획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최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이 있었고 전자보건기록의 경우에 이 환자 데이터를 적시에 교환을 하고 또 원거리에서 환자에게 디지털로 진료를 할 수 있는 또 데이터 모델을 사용해서 연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전략을 세운 국가가요. 캐나다를 들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에 관련해서 전략을 잘 세웠는데 거기에도 학습 기반 헬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형식만 정해놓은 게 아니라 거버넌스와 신뢰 또 좀 더 소프트한 요소들도 있어서 최적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근본 원인 분석을 하자면 한국의 경우에 국가 전략을 데이터 스트럭처 관련해서 세우고 싶다. 그러면 뉴질랜드를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국가가 강력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이 프로세스를 리드한 그런 경우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이 정책과 규제를 보고 싶다. 국가 표준이나 상호 운용성이나 판매자 시장, 2차 데이터 활용 이런 거 보시려면 오늘 이따가 많은 국가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실 건데 프랑스에서도 배우실 부분이 있고 유럽 보건 데이터 공간이라는 EHDS에서도 벤치마크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신뢰와 데이터 문해력과 포용력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시면 핀란드나 네덜란드가 좋은 벤치마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정부는 공공보건과 경제적인 이유로 보건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을 측정하고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개발해서 보건제도 성과 향상을 계속 꾀하고 있습니다. 역량을 높이고 싶다면 그리고 최적화를 하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런 다른 국가들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리포트가 최근에 발행이 된 건데요. 한국의 통합보건 정보 시스템을 위하여라는 것이 발행이 되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루크님이 이 중에 중요한 내용은 언급을 해주실 겁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한국은 이미 좋은 근간이 잡혀 있습니다. 데이터 구조와 프로그램들이 있고 앞으로 활용이 가능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은 이 데이터를 정보화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또 맞는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공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헬스 시스템 안에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리더십도 필요할 거고요. 이렇게 심평원이 지난 15년 동안 노력을 해주신 부분을 언급을 드리고 싶고 시스템 부분에 집중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의 질과 또 학습 부분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이걸 이 국가에서 벤치마크로 좀 더 깊이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후에 토론과